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도 5,000m, 7대의 미그-29 전투기가 휴전선을 넘는 순간 평양 관제탑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당장 격추해! 저 여자들이 조국을 배신했다! 북한 최초 여성 전투비행대대 소속 조종사 7명이 전투기를 몰고 집단 탈북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사실이 사흘 후 밝혀졌습니다. 국정원 조사관이 발견한 동체 아래 숨겨진 폭발물 500kg짜리 자폭장치였습니다. 조사관은 참을 수 없다는 듯 피식 웃었습니다. 이건 북한 역사상 최악의 망신입니다. 그것도 여자들한테. 전투기 여조종사들은 왜, 어떻게 단체로 탈북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타인 전투기에 숨겨진 찜직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중 한 명, 편대장 강미선입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조종하던 미그-29 전투기의 계기판을 보니 오전 11시 20분이었습니다. 편대는 비자 대형을 유지하며 평양 상공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관제탑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호기 예정 항로 유지하라. 고도 5,000m 유지. 1호기 알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땀이 가득했고 비행복 안쪽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옆을 보니 동생 미영이 탄 2호기가 정확한 간격을 유지하며 날고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헬멧 너머로도 동생의 긴장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동생의 기체가 갑자기 기술을 틀었습니다. 남쪽으로요. 2호기 대체 무슨 짓이야? 당장 항로로 복귀해. 관제탑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저는 예정된 대로 소리쳤습니다. 동생, 미쳤어? 돌아와. 내가 명령한다. 하지만 동생의 전투기는 계속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죠. 관제탑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1호기, 즉시 2호기를 추격하라. 격추 명령이다. 반복한다. 격추하라. 1호기 알았습니다. 전 편대 나를 따르라. 저는 기술을 남쪽으로 돌렸습니다. 나머지 5대의 전투기도 일제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배신자를 추격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7명 모두가 같은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평양 관제탑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을 겁니다. 무전기를 통해 들리는 목소리들이 점점 더 다급해졌습니다. 최고 사령부의 긴급 보고. 여자 조종사가 배신했다. 대공포 부대 즉각 대기 태세. 격추하라. 당장 격추해. 하지만 우리는 이미 평양 상공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계기판의 GPS를 보니 휴전선까지 거리는 약 80km. 미그-29의 순항 속도로는 약 5분 거리였습니다. 5분. 단 5분만 버티면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5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편대 고도 낮춰 3,000m로 하강. 제가 명령했습니다. 대공포의 사정거리를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7대의 전투기가 동시에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아래로 북한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회색빛 도시들, 민둥산들, 구불구불한 도로들. 제가 38년간 살았던 땅이었습니다. 그때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레이더에 뭔가 포착되었다는 신호였죠. 편대장,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박선의 중령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기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얀 연기꼬리를 남기며 2발의 미사일이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전 편대 회피 기동, 플레어 발사.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7대가 동시에 급선회하며 열추적 미사일을 속이기 위한 플레어를 발사했습니다. 하늘에 불꽃이 터졌습니다.
다행히 두 발의 미사일 모두 플레어를 목표물로 착각하고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 미사일이 발사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최대 속도로 가속, 휴전선까지 직진. 7대의 미그 29가 엔진 출력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기체가 엄청난 속도로 가속되면서 저는 좌석에 강하게 눌렸습니다. 지포스가 온몸을 짓눌렀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계기판의 속도계가 마하 1.5를 넘어섰습니다. 무전기에서 관제탑의 마지막 외침이 들렸습니다. 배신자들, 너희 가족들은 모두 끝이다. 3대가 멸족당할 것이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결심한 이유였죠. 하지만 동시에 제일 큰 걱정거리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가족들은 무사할까? 계획대로 모두 중국으로 넘어갔을까? 만약 한 명이라도 붙잡혔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이 앞쪽에 검은 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휴전선이었습니다. 북한과 남한을 가르는 그 선. 제가 평생 넘어서는 안 된다고 배웠던 그 선이 이제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전 편대 10초 후 휴전선 통과. 제가 외쳤습니다. 그 순간 새로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남쪽에서 오는 신호였습니다. 한국 공군의 레이더였죠. 갑자기 무전기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렷한 한국어였습니다. 북한기 편대, 이곳은 대한민국 공군이다. 즉시 기술을 북쪽으로 돌려라. 반복한다. 즉시 북쪽으로 돌려라. 저는 재빨리 비상주파수로 응답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이쪽은 북한군 소령 강미선입니다. 우리는 귀순을 원합니다. 반복합니다. 귀순을 원합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했습니다. 7대 모두 귀순입니까? 그렇습니다. 7명 전원 귀순을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랜딩 기어를 내리고 날개를 흔들어 주십시오. 무장이 있다면 즉시 해제하십시오. 저는 지시대로 랜딩 기어를 내렸습니다. 다른 6대도 동시에 기어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국제적인 항복 신호였죠. 다행히 우리 전투기에는 실탄이 장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훈련 비행이라는 명목이었으니까요. 곧 양쪽에서 2대의 F-15K 전투기가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최신의 전투기였죠. 그들은 우리를 에스코트하며 어딘가로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원 공군기지로 안내하겠습니다. 편대장기를 선두로 한 대씩 착륙하십시오. 무전기 너머의 목소리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공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정말로 해낸 겁니다. 수원 공군기지의 활주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는 무장한 병력들이 가득했습니다. 탱크도 보였고 대공포도 보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면 즉시 격추당할 태세였죠. 저는 제일 먼저 착륙했습니다. 편대장으로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온몸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전투기를 멈추고 캐노피를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같은 한반도의 공기인데도 왠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헬멧을 벗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수십 명의 군인들이 총을 겨눈 채 저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손을 들고 천천히 내리십시오. 확성기를 통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지시대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천천히 사다리를 내려왔습니다.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진짜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지금 남한 땅을 밟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뒤이어 동생 미영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박선희, 리수진, 최은경, 김혜란, 정명수까지 7명 모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군 장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대령이었습니다. 저는 수원기지 작전처장입니다. 여러분 모두 귀순 의사가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대표로 대답했습니다. 7명 전원입니까? 예, 전원입니다. 대령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북한 공군 조종사가 한 명도 아니고 7명이나, 그것도 전원 여성이 집단으로 귀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혹시 가족은 어떻게 되십니까?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처음으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먼저 보냈습니다. 중국을 거쳐서요. 부디 무사하기를. 말을 끝맺지 못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대령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국정원에서 곧 오실 겁니다. 그분들이 확인해 드릴 거예요. 일단은 안전가옥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버스에 탔습니다. 버스 안에는 무장한 경호원들이 타고 있었고 창문은 모두 가려져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우리는 1시간쯤 달렸습니다. 버스가 멈춘 곳은 어느 한적한 교회의 건물이었습니다. 담장이 높고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깨끗한 숙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7명이 각각 개별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제 방에 들어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는 정말 북한을 탈출했고 지금 남한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너무나 깨끗한 천장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깨끗함이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미선 소령님, 국정원입니다.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쯤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공손하게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서요. 괜찮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일단 가족 관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계시다고요? 예, 어머니는 올해 65이시고 동생 미영이는 35입니다. 다른 가족은요? 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전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열사가족이었습니다. 국정원 요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열사가족이셨군요. 그런데 왜 탈북을 결심하셨습니까? 배가 고팠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조종사였지만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어머니가 굶고 계셨습니다. 동생도 영양실조 직전이었습니다. 전투기는 고급 휘발유를 먹는데 조종사는 풀죽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는 없었습니다. 요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다른 6분도 같은 이유입니까? 비슷합니다. 모두 가족이 굶고 있었습니다. 박선의 중령은 딸을 영양실조로 잃었습니다. 리수진 대위는 쌍둥이 아들이 배급소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요원은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령님, 그리고 6분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타고 온 전투기에 특별한 장비가 장착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특별한 장비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진심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요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푹 쉬십시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요원들이 나간 뒤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특별한 장비라니 대체 무슨 말일까? 저는 그저 평범한 미그 29를 탔을 뿐인데. 하지만 너무 피곤했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매일 국정원 요원들이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왔는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7명 모두 따로따로 조사를 받았는데 진술이 일치했던 모양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요원들이 우리 7명을 한 방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터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타고 온 미그 29 7대의 정밀 분석 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십시오. 요원이 특정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동체 아래쪽에 뭔가 작은 장비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특수 폭발물 장착 장치입니다. 요원의 말에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폭 장치입니다. 여러분의 전투기는 남한의 주요 시설에 돌진해 자폭하도록 개조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폭? 우리가 자폭 특공대였다는 말입니까? 왜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박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알려줬다면 탈출했을 테니까요. 요원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북한은 여러분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여러분께 명령을 내렸을 겁니다. 가족을 구하고 싶으면 이 임무를 수행하라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거부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폭탄을 타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른 채로요. 그런데 요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먼저 빼내고 자신들도 탈출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최정예 자폭 특공대가 통째로 적에게 넘어간 겁니다. 게다가 여자들한테요. 요원은 더 이상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건 북한 역사상 최악의 작전 실패입니다. 그것도 여자들한테 당한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해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도 이해가 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왜 웃었는지, 북한이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용하려 했던 북한 정권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요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무사합니까?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곧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저는 15살이었습니다. 평양 제1고등중학교 3학년이었죠. 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전사한 영웅이었고 어머니는 그 공로로 평양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열사가족이라는 신분 덕분에 저희는 그나마 나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1992년 어느 날 학교에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조선의 하늘을 지킬 여성 조종사를 모집한다. 김정일 장군님의 지시로 여성 전투비행대대를 창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포스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반대하셨습니다. 미선아, 여자가 무슨 전투기를 타니? 그냥 대학 가서 교원이나 되렴.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버지처럼 영웅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조종사가 되면 대우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쌀 배급이 보장되고 좋은 아파트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1992년 가을, 저는 조선인민군 공군 비행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전국에서 선발된 20명의 여학생이 모였습니다. 모두 성분이 좋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열사가족, 전쟁 영웅 가족, 당 간부 가족들이었죠. 훈련은 상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구보를 뛰고 하루 종일 이론 수업과 체력 단련을 했습니다. 첫 해에는 실제 비행기를 타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시뮬레이터와 이론만 배웠죠. 하지만 배급만큼은 확실했습니다. 하루 쌀 700g이 나왔습니다. 고기도 한 달에 2번 나왔고 달걀도 일주일에 1번씩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북한이 그럭저럭 버틸만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1993년 드디어 처음으로 훈련기를 탔습니다.
작은 프로펠러 비행기였지만 처음 하늘로 떠오르는 순간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구름을 뚫고 올라가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아래로는 작은 집들과 논밭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하늘의 주인이구나.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습니다. 온 나라가 통곡에 잠겼습니다. 우리도 3개월 동안 애도 기간을 가졌습니다. 비행 훈련도 중단되었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배급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 700g이던 쌀이 500g으로 줄었고 고기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교관들은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1995년 여름 대홍수가 왔습니다. 북한 전역이 물에 잠겼습니다. 농사를 완전히 망쳤죠. 그때부터 본격적인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배급이 쌀에서 옥수수로 바뀌었고 양도 300g으로 줄었습니다. 나중에는 200g, 100g으로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조종사였습니다. 일반 주민들보다는 나았죠. 문제는 가족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배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동생 미영이는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도 배급이 끊겼습니다. 제가 받는 배급을 어머니와 동생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늘 배가 고팠습니다. 비행 훈련 중에 어지러움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훈련 중에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영양실조 때문이었죠. 1996년 저는 비행학교를 졸업했습니다. 20명으로 시작해서 15명이 졸업했습니다. 5명은 중도에 탈락했거나 영양실조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성적이 우수해서 전투기 조종사로 배치되었습니다. 미그 21이었습니다. 구형 전투기였지만 그래도 전투기는 전투기였습니다. 같은 해 동생 미영이도 비행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언니를 따라 조종사가 되고 싶다고 했죠. 어머니는 반대하셨지만 동생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사실 저도 동생이 조종사가 되길 바랐습니다. 조종사가 되면 배급이 나오니까요. 가족이 먹고 살려면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1998년 저는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평양 근교의 공군기지에 배치되었고 2층짜리 아파트 한 칸을 배정받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었죠. 하지만 배급 상황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그해 겨울 기지에서 아사자가 나왔습니다. 지상 근무 요원이었는데 집에서 굶어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군인이 굶어 죽는 나라. 그것이 북한의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다른 여성 조종사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선의 중령, 리수진 대위, 최은경 대위, 김혜란 중위, 정명숙 중위. 우리는 같은 기지에 배치되었고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모두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조종사지만 배가 고프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여자들이었죠. 박선의 중령은 제일 선배였습니다. 1990년에 조종사가 된 1세대 여성 조종사였죠. 남편은 잠수함 승조원이었는데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작전 때 사망했습니다. 딸 하나를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리수진 대위는 함경도 출신이었습니다. 쌍둥이 아들이 있었고 남편은 보위부 하급 간부였습니다. 성부는 좋았지만 살림은 어려웠습니다. 보위부 간부라고 해서 배급이 더 나오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최은경 대위는 우리 중 제일 실력이 좋았습니다. 미혼이었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비행 시간이 가장 많았고 사격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김정일이 직접 훈장을 준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 훈장으로는 밥을 살 수 없었습니다. 김혜란 중위는 평양 출신이었습니다. 남편은 탱크 조종수였고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밝은 성격이었지만 가끔 어두운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밥 걱정 때문이었죠. 정명숙 중위는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훈련 중 사고로 죽었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이 아프셨는데 약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명숙은 늘 한숨을 쉬었습니다. 2000년이 되었습니다. 새 천년이었지만 북한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배급은 완전히 끊겼고 우리는 장마당에서 식량을 사야 했습니다. 조종사 월급으로는 한 달 식량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박선희는 군복을 수선해서 팔았습니다. 리수진은 장마당에서 중국산 물건을 팔았습니다. 최은경은 개인 교습을 했습니다. 김혜라는 담배를 팔았습니다. 정명숙은 술을 팔았습니다. 조종사가 장사를 하는 나라. 그것이 북한이었습니다. 2005년 동생 미영이가 비행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기지에 배치되었죠. 이제 우리는 7명이 되었습니다. 7명의 여성 조종사. 북한이 자랑하는 여성 전투비행대대의 간판이었습니다. 2010년 김정일이 우리를 시찰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우로 말했습니다. 여성들도 조국의 하늘을 훌륭히 지키고 있다. 이것이 우리 사회주의의 우월성이다. 우리는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배고픈지 알까? 저 사람의 배는 왜 저렇게 나왔을까? 시찰이 끝나고 김정일이 특별 배급을 내렸습니다. 쌀 10kg, 돼지고기 2kg, 식용유 1리터. 하지만 그것도 간부들이 중간에서 빼돌렸습니다. 우리에게 온 것은 쌀 5kg과 돼지고기 500g이었습니다. 그나마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2015년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박선희의 딸이 죽은 것입니다. 10살이었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병원에 데려갔지만 약이 없었습니다. 돈을 주고 약을 사려 했지만 그럴 돈도 없었습니다. 딸은 엄마 품에서 죽었습니다. 장례식 날 우리 7명이 모였습니다. 관 속의 작은 시신을 보며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선희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장례식이 끝나고 박선희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제 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겁니다.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엄마는 전투기를 탑니다.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멋있습니다. 나도 엄마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남쪽으로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쪽에는 밥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엄마가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소원이 엄마가 배불리 먹는 것이었다니. 박선희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우리의 아이들을 이렇게 죽게 할 수 없다고. 조국이 우리를 버렸다면 우리도 조국을 버릴 수 있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7명 중 5명이 기혼이었고 자녀가 총 9명이었습니다. 미혼인 최은경과 저도 각각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총 23명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23명을 모두 살릴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비밀리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 관사에서 라디오를 최대 볼륨으로 틀어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청장치가 있을까봐 조심해야 했습니다. 먼저 가족들을 빼내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브로커에게 줄 돈이요. 리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보위부에서 일했기 때문에 탈북 루트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당 미화 5,000달러는 필요합니다. 23명이면 11만 5천 달러입니다.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11만 달러.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팔아야 합니다. 최은경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훈장 3개였습니다. 김정일이 직접 준 훈장들이었죠. 이것도 중국에서는 돈이 됩니다. 골동품으로요. 우리는 하나둘씩 가진 것을 꺼냈습니다.
저는 오메가 시계를 내놓았습니다. 김정일이 여성 조종사들에게 하사한 것이었죠. 다른 사람들도 같은 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7개의 오메가 시계. 박선희는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유품이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김혜라는 금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결혼 예물이었습니다. 정명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금리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빼주셨습니다. 며느리 살리는데 쓰라고요. 우리는 모두 울었습니다. 죽어서도 며느리를 살리려는 시어머니의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다 팔아도 5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최은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무슨 방법인데요? 우리가 가진 정보를 파는 겁니다. 군사 정보요. 우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반역이었습니다. 미그 29 정비 매뉴얼 사본이 있습니다. 중국 브로커들이 비싸게 삽니다. 최소 5만 달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배신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조국을 배신할 것인가, 가족을 죽게 할 것인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가족을 선택하기로. 그날부터 우리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은경이 중국 브로커와 접선했습니다. 매뉴얼을 넘기고 돈을 받았습니다. 리수진이 탈북 루트를 확보했습니다. 박선희가 가족들을 설득했습니다. 우리는 역할을 나눴습니다. 강미선, 그러니까 제가 총괄 지휘를 맡았습니다. 동생 미영이가 선발대 미끼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선희가 가족 탈출 루트를 조정했습니다. 리수진이 보위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최은경이 공중작전을 설계했습니다. 김혜란이 브로커와 계속 접선했습니다. 정명숙이 비상 플랜을 수립했습니다. 2024년 9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디데이를 10월 15일로 정했습니다. 가족들은 일주일 전부터 시차를 두고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우리가 타는 전투기에 숨겨진 비밀을요. 우리가 자폭 특공대로 훈련받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모르는 게 약이라고 했던가요? 만약 그때 알았다면 우리는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움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는 몰랐고 그래서 용감할 수 있었습니다. 10월 8일 첫 번째 팀이 출발했습니다. 박선희의 시어머니와 김혜란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친척 장례식에 간다는 핑계였습니다. 검문소를 무사히 통과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10월 10일 두 번째 팀이 출발했습니다. 리수진의 쌍둥이와 정명숙의 어머니였습니다. 장마당 장사를 간다는 핑계였습니다. 이번에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10월 12일 세 번째 팀이 출발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최은경의 어머니였습니다. 병원 치료를 간다는 핑계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우리 7명이 마지막으로 날아오를 날이 왔습니다. 2015년 가을 박선희의 딸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평양의 밤은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자주 끊겨서 거리는 칠흑같이 어두웠죠. 제 관사 창문으로 보이는 평양 시내도 여기저기 불빛만 깜빡거릴 뿐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문을 열자 박선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딸을 잃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 당연했죠. 들어오세요, 선희 언니. 저는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혹시 모를 도청을 대비해 라디오를 켰습니다. 평양방송에서는 김정은 원수님의 업적을 찬양하는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볼륨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이거 제 딸이 남긴 겁니다. 박선희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공책이었습니다.
표지에는 김은별의 일기라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써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14년 1월 1일자 일기였습니다. 오늘은 새해입니다. 엄마가 떡 한 조각을 주셨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엄마는 안 드시고 저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엄마 배는 안 고프나 봅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한 친구가 쓰러졌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렇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나는 점심을 못 먹어도 쓰러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요. 또 넘겼습니다. 엄마는 전투기를 탑니다.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나도 커서 조종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그러는데 남쪽에는 밥이 많다고 합니다. 엄마가 전투기 타고 남쪽으로 날아가면 안 될까요? 그럼 엄마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텐데요. 저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마지막 소원이 엄마가 배불리 먹는 것이었다니. 박선희도 옆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박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제 딸이 죽었는데 저는 아직도 그 체제를 위해 전투기를 타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이제 60이 넘으셨어요. 배급은 끊긴 지 오래고 제가 드리는 것도 턱없이 부족해요. 얼마 전에는 풀을 뜯어 죽을 쑤시는 걸 봤어요. 어머니가 풀을 드시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대체 뭘 지키고 있는 건가?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선전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라는 가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언니, 다른 사람들도 불러요. 우리끼리만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다음 날 저녁, 우리 7명이 제 관사에 모였습니다. 강미영, 리수진, 최은경, 김혜란, 정명숙.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조종사라는 이름은 있지만 가족은 굶주리고 있었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물 한 주전자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테이블에 조금씩 뿌렸습니다. 젖은 테이블 위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탈출. 혹시 모를 도청 때문에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은경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또 다른 글자를 썼습니다. 가족? 맞았습니다. 가족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7명 중 5명이 결혼했고 자녀가 총 9명이었습니다. 박선희는 이제 딸이 없었지만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리수진은 쌍둥이 아들 김혜라는 아들 둘, 정명숙은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최은경과 저 미영이는 미혼이었지만 각각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계산해보니 총 23명이었습니다. 우리 7명과 가족 16명. 리수진이 물로 테이블에 숫자를 썼습니다. 23. 그리고 그 옆에 어떻게 23명을 다 살릴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저는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적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했죠. 나중에 태워야 할 종이였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중국으로 빼내야 합니다. 리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보위부에서 일했기 때문에 탈북 루트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함경도 쪽 국경이 상대적으로 느슨합니다. 무산에서 두만강을 건너는 게 가장 안전해요. 하지만 브로커 비용이 문제입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한 사람당 최소 미화 5,000달러입니다. 어른은 더 비싸요. 7,000달러 정도 봐야 해요. 제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아이들 9명이 5,000달러씩 45,000달러, 어른 14명이 7,000달러씩 98,000달러. 합치면 14만 3,000달러였습니다. 14만 달러. 김혜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가능한 금액이에요. 우리가 평생 모아도 안 되는 돈이에요. 하지만 최은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팔면 됩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 3개였습니다. 열어보니 훈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으로 된 훈장들이었죠. 이건 김정일 장군님이 직접 주신 겁니다. 2급 전투 훈장, 조국 통일상, 김일성 훈장. 중국에서는 이런 게 골동품으로 팔립니다. 한 개당 5,000달러는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놀랐습니다. 최은경은 이미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저도 있어요. 제가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벗었습니다. 오메가 시계였습니다. 김정일이 여성 조종사들에게 특별히 하사한 것이었죠. 우리 모두 이 시계를 받았잖아요. 7개면 개당 1만 달러는 받을 수 있어요. 최은경이 말했습니다. 제가 이미 중국 브로커와 접촉했어요. 오메가 빈티지는 수요가 많대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귀한 것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선희는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유품이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금이니까 얼마라도 되겠죠. 김혜라는 금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결혼할 때 받은 예물이었습니다. 리수진도 금귀걸이를 내놓았습니다. 정명숙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어머니 것입니다. 봉투를 열자 금리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작년에 이를 뽑으셨어요. 며느리 살리는데 쓰라고 주셨어요. 나는 늙어서 이제 씹을 것도 없으니 이거라도 써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죽어서도 며느리를 살리려는 시어머니의 마음. 그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정리해봤습니다. 오메가 시계 7개, 훈장 3개, 금반지와 금목걸이, 금귀걸이, 금리 2개. 대충 계산해도 10만 달러 정도는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부족해요. 4만 달러가 더 필요해요. 동생 미영이 말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선전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최은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말해봐요. 제가 재촉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정보를 파는 겁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박선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군사정보요. 미그 29 정비 매뉴얼, 작전 계획서, 기지 배치도. 중국 브로커들이 비싸게 삽니다. 미국이나 한국에 넘기는 거죠. 그건 반역 아닙니까? 정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은경이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맞아요. 반역입니다. 조국을 배신하는 거예요. 하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조국을 배신할 것인가, 가족을 죽게 할 것인가.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미그 29 정비 매뉴얼 사본이 있어요. 작년에 교육받을 때 복사해뒀어요. 중국 브로커가 최소 5만 달러를 준다고 했어요. 어떻게? 벌써 알아봤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요. 박선의 언니 딸이 죽기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오래 못 버티실 것 같아서요. 최은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이게 나쁜 짓이라는 거. 하지만 이 나라가 먼저 우리를 배신했어요. 조종사라면서 가족을 굶겨 죽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뭘 지켜야 합니까? 우리를 굶기는 나라를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그 체제에 충성했지만 그 체제는 우리를 버렸습니다. 전투기에는 기름을 넣으면서 조종사에게는 풀죽을 먹였습니다. 김정은은 살이 쪄서 걷기도 힘들어 보이는데 우리 가족들은 영양실조로 죽어갔습니다. 찬성합니다. 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요. 동생 미영이가 따라 손을 들었습니다. 한 명씩 손이 올라갔습니다. 박선희, 리수진, 김혜란, 정명숙. 마지막으로 최은경도 손을 들었습니다. 7명 전원 찬성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은경이 중국 브로커와 접선해서 매뉴얼을 넘기고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김혜란이 그 돈으로 오메가 시계와 금부치들을 팔아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리수진은 남편을 통해 보위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탈북 루트의 안전성을 체크하기로 했습니다. 박선희는 가족들을 설득하고 준비시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정명숙은 비상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만약 중간에 들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두 명이 붙잡히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저는 전체를 총괄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편대장으로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7쌍의 손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우리 가족을 살립시다. 그리고 우리도 삽시다. 인간답게. 제가 말했습니다. 인간답게. 모두가 따라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소금물을 한 잔씩 마셨습니다. 북한에서 맹세할 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소금물을 함께 마시면 배신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조국을 배신하기 위해 서로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2016년 초부터 우리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최은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평양 시내에서 중국인 사업가로 위장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북한에는 이런 브로커들이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무역 일을 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정보를 사고 팔거나 탈북을 도왔죠. 물건을 봐야겠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최은경은 미그 29 정비 매뉴얼 중 일부를 복사해서 보여줬습니다. 브로커는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품이군요. 전부 다 있습니까? 예, 600페이지 전체입니다. 좋습니다. 5만 달러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아니라 중국 은행 계좌로 드립니다. 괜찮습니다. 그 돈으로 탈북 비용을 지불할 겁니다. 브로커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탈북도 도와드릴까요? 사람이 좀 많습니다. 23명입니다. 브로커의 눈이 커졌습니다. 23명이요? 가족 단위입니까? 비슷합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15만 달러는 각오하셔야 해요. 최은경은 이미 준비한 답을 했습니다. 14만 달러가 있습니다. 1만 달러는 깎아주실 수 없습니까? 브로커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뉴얼 값을 생각해서 14만 달러에 해드리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성공하든 실패하든 제 책임은 국경까지만입니다. 중국에 넘어간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셔야 해요. 그리고 한국 가서 이 일을 발설하시면 안 됩니다. 제 네트워크가 무너집니다. 알겠습니다.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최은경은 매뉴얼 전체를 넘겼고 브로커는 중국 계좌에 5만 달러를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로 나머지 금부치들을 팔아 9만 달러를 더 모았습니다. 14만 달러. 우리가 평생 벌어도 볼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3명의 목숨값이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가족들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박선희는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우리 여기서 못 살겠어요. 은별이도 죽었고 저도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남쪽으로 가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놀라셨지만 곧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가자. 어차피 여기서는 다 죽는다. 차라리 가다가 죽는 게 낫다. 리수진은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보위부에서 일했기 때문에 위험했습니다. 대신 쌍둥이 아들들에게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좋은 곳으로 데려갈 거야. 할머니랑 먼저 가 있어. 엄마는 나중에 갈게. 아이들은 어리지만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북한에서 자란 아이들은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김혜란도 남편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 아들들과 시어머니만 먼저 보내기로 했습니다. 정명숙의 시어머니는 몸이 아프셨지만 기꺼이 따라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야, 나는 늙어서 오래 못 산다. 하지만 너는 살아야지. 내가 도와줄게. 저와 동생,
최은경은 각자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결국 동의하셨습니다. 딸들이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셨으니까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디데이를 정해야 했습니다. 2024년 9월, 우리는 마지막 회의를 가졌습니다. 10월 15일로 합시다. 제가 제안했습니다. 왜 그날입니까? 당 창건일이 10월 10일입니다. 그 전후로는 경비가 삼엄해요. 하지만 15일쯤 되면 분위기가 풀립니다. 그리고 그때는 가을 농번기라 국경 경비도 느슨해져요. 모두 동의했습니다. 가족들은 일주일 전부터 시차를 두고 출발합니다. 세 팀으로 나눠서요. 그래야 의심을 안 받습니다. 리수진이 탈북 루트를 설명했습니다. 1팀은 D7일에 출발합니다. 평양에서 기차로 함경북도 무산까지 갑니다. 거기서 브로커를 만나 두만강을 건넙니다. 2팀은 D5일, 3팀은 D3일에 출발합니다. 같은 루트입니다. 만약 한 팀이 붙잡히면? 정명숙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포기합니다. 가족을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제 대답에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10월 15일 오전에 훈련 비행 명목으로 출격합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휴전선을 넘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휴전선을 넘는다는 것, 그것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중 누가 격추되면? 최은경이 물었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계속 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 한국군이 우리를 공격하면? 그래도 갑니다. 죽더라도 남쪽 땅에서 죽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7쌍의 눈동자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 의식을 치렀습니다. 각자의 손바닥에 만년필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작게 썼습니다. 7개의 이름이 손바닥에 새겨졌습니다. 우리 중 누가 죽어도 살아남은 사람이 그 사람의 가족을 찾아줍시다. 제 제안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7명이 함께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계획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8일 새벽 5시, D7일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첫 번째 팀이 출발하는 날이었습니다. 박선희의 시어머니와 김혜란의 두 아들, 모두 3명이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박선희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북한에서는 핸드폰 감청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암호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이것은 출발하세요라는 뜻이었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네, 산책하기 좋은 날입니다. 알겠습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양의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모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이 지쳐 있었습니다. 오전 8시 박선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친척 장례식에 가십니다. 시어머니가 평양역으로 출발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친척 장례식은 핑계였습니다. 함경북도 무산에 사는 친척이 죽었다는 가짜 부고를 만들었습니다. 보위부에서 확인하면 들통날 수도 있었지만 이 정도 거짓말은 북한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김혜란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댁에 갑니다. 두 아들이 함경도로 출발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명목은 외할머니 병문안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훈련이 있었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뮬레이터 훈련 중에 실수를 해서 교관에게 꼬중을 들었습니다. 강미선 소령, 정신 차려. 이게 무슨 비행이야? 죄송합니다. 동지 대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관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혹시 어디 아픈가? 아닙니다. 그저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렇습니다.
조종사가 잠을 못 자면 어떡해?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어. 네, 동지 대좌. 저는 서둘러 나왔습니다. 의심을 사지 않아야 했습니다. 저녁 8시, 드디어 박선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무사히 도착하셨습니다. 무산에 도착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첫 관문 통과였습니다. 밤 11시 김혜란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도 잘 도착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명 모두 무사히 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브로커를 만나 두만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10월 9일 디육일. 저는 새벽부터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팀이 국경을 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오후 내내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붙잡힌 것일까? 아니면 강을 건너다가 총에 맞은 것일까? 저녁 7시가 되어서야 박선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친척댁에 잘 도착하셨습니다. 중국에 넘어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곧이어 김혜란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도 외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두 아들도 무사히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팀 3명 모두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혜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밤 10시쯤 김혜란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의심합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김혜란의 남편은 탱크 조종수였지만 그의 형이 보위부 중간 간부였습니다. 만약 형에게 보고하면 큰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들을 왜 보냈냐고 따져 묻습니다. 제가 외할머니 병문안이라고 했는데 남편이 처가에 전화를 해봤대요. 근데 장모님이 아프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장모님께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단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그냥 보낸 거라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남편이 계속 의심하고 있어요. 형한테 말할까봐 무섭습니다. 저는 급히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긴급 회의가 필요했습니다. 밤 11시, 우리 7명이 제 관사에 모였습니다. 큰일입니다. 김혜란 동지 남편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리수진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한테 알아봤어요. 아직 보위부에는 보고가 안 들어갔어요. 하지만 시간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선희가 물었습니다. 리수진이 김혜란을 바라봤습니다. 혜란 동지, 남편한테 거짓말을 하나 더 해야 해요. 무슨 거짓말입니까? 바람났다고 하세요. 우리 모두 놀라서 리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남편한테 다른 남자가 있다고 자백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을 멀리 보낸 거라고요. 부부싸움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 보위부에 신고 안 합니다. 자기 창피니까요. 대신 이혼하자고 할 거예요. 그럼 이혼하세요. 어차피 일주일 후면 우리 다 떠납니다. 김혜란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다음 날 김혜란은 남편에게 고백했습니다. 다른 남자가 있다고, 그래서 아이들을 멀리 보냈다고. 남편은 분노했지만 예상대로 보위부에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혼 수속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혜란은 순순히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어차피 사라질 사람이었으니까요.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10월 10일, 디오일. 두 번째 팀이 출발하는 날이었습니다. 리수진의 쌍둥이 아들과 정명숙의 시어머니, 그리고 정명숙의 노모까지 총 4명이었습니다. 명목은 장마당 장사였습니다. 평양에서 물건을 사서 함경도에 가서 파는 것이었죠. 이것도 북한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오전 9시 4명이 평양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저는 몰래 역 근처까지 따라갔습니다. 멀리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리수진의 쌍둥이 아들들은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작은 보따리를 하나씩 메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나 의젓해 보였습니다. 정명숙의 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걸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그 먼 길을 가야 한다니.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게 맞는 일일까?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을 이렇게 위험한 길로 보내는 게.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강을 건넜으니까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기차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리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명숙에게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시어머니의 몸 상태가 안 좋다는 뜻이었습니다. 심장이 약한 분이었는데 긴 기차 여행이 무리였던 것 같았습니다. 10월 11일 D4일 두 번째 팀이 국경을 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훈련 중에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저녁 6시쯤 정명숙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돌아가셨다니. 국경을 넘다가 돌아가신 것일까? 곧 자세한 연락이 왔습니다. 정명숙의 시어머니는 두만강을 건너던 중 심장마비를 일으켰습니다. 강 한가운데서 쓰러진 것이죠. 브로커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버리고 가든지 다 포기하든지 선택하세요. 하지만 정명숙의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쓰러진 시어머니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강물을 건넜습니다. 기적처럼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중국 땅을 밟고 3시간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며느리야, 너 덕분에 자유로운 땅에서 죽는구나. 정명숙은 중국 땅에서 시어머니의 시신을 안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래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발각되면 모두 북송되니까요. 브로커가 시신을 처리해줬습니다. 어디에 묻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명숙은 시어머니의 시신에 절을 올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우리는 모두 울었습니다. 며느리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시어머니. 그 숭고한 희생 앞에서 우리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무사했습니다. 리수진의 쌍둥이도 정명숙의 어머니도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팀도 성공이었습니다. 한 분을 잃었지만요. 10월 12일 D3일 세 번째이자 마지막 팀이 출발하는 날이었습니다. 제 어머니, 동생 미영이의 어머니 같은 분이지만 그리고 최은경의 어머니 총 2분이었습니다. 명목은 병원 치료였습니다. 함경도 청진에 있는 병원에 간다는 것이었죠. 제가 직접 어머니를 평양역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계셨습니다. 미선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너 정말 올 수 있겠니? 네, 어머니. 제가 꼭 갈게요. 미영이도 데리고 갈게요. 혹시 못 오게 되더라도.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말을 막았습니다. 꼭 갑니다. 약속드려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다. 엄마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너희들 오면 맛있는 거 해줄게. 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실패하면 어머니를 다시 못 볼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우리 딸.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기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10월 13일 D2일 세 번째 팀이 국경을 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 9시, 10시가 되어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붙잡힌 것일까?
자정이 넘어서야 최은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들께서 친척을 만나셨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뜻이었습니다. 곧이어 제 핸드폰도 울렸습니다. 중국 번호였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미선아, 엄마다. 어머니.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무사히 왔다. 여기 공기가 좋구나. 너도 조심해서 와라. 네, 어머니.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무사히 중국으로 넘어가셨습니다. 세 번째 팀도 성공이었습니다. 이제 가족 16명 중 15명이 중국에 있었습니다. 정명숙의 시어머니 한 분만 돌아가셨지만 나머지는 모두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7명뿐이었습니다. 10월 14일, D1일.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저녁 8시, 우리 7명이 마지막으로 모였습니다. 제 관사에서였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살아서 남한 땅을 밟을 것인가, 아니면 공중에서 격추당할 것인가. 최은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미쳤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대가 동시에 휴전선을 넘는다니. 이게 말이 돼요? 한 대도 성공하기 힘든 일인데. 지금 포기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포기는 안 해요. 하지만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어머니를 다시 못 볼까봐. 최은경은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 가장 강했던 최은경이 울고 있었습니다. 박선희가 최은경을 껴안았습니다. 우리 다 무서워요. 하지만 이미 강은 건넜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가족들은 이미 중국에 있어요. 우리가 안 가면 가족들은 어떻게 돼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탈출에 실패하면 중국에 있는 가족들도 위험했습니다. 북한은 반드시 그들을 찾아낼 것이고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해야 합니다. 실패는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우리는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갑니다. 누가 죽더라도 나머지는 계속 갑니다. 약속하세요. 약속합니다. 7명이 함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손바닥을 내밀어요. 저는 각자의 손바닥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작게 썼습니다. 7개의 이름. 강미선, 강미영, 박선희, 리수진, 최은경, 김혜란, 정명숙. 이 이름들을 보며 기억하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7명이 함께해요.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7쌍의 손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내일 봅시다. 하늘에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총총했습니다. 북한의 밤하늘은 전기가 없어서 별이 잘 보였습니다. 저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저 별들 아래를 날아갈 것입니다. 남쪽으로. 자유를 향해. 아버지, 저를 지켜봐 주세요. 한국 전쟁 때 조국을 위해 싸우시다 돌아가신 아버지. 당신의 딸이 이제 당신이 지키려던 나라를 배신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큰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가족을요. 목숨을요. 인간의 존엄을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그리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D-Day였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새벽 6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잠을 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밤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우리 7명의 인생이, 그리고 23명 가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38년을 살아온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헬쑥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조선인민군 공군 소령 강미선으로 마지막 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착륙할 때는
대한민국 국민 강미선이 될 것입니다. 비행복을 입었습니다. 낡은 비행복이었습니다. 여러 번 기운 흔적이 보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새 비행복도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 낡은 비행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것을 입고 자유를 향해 날아갈 테니까요. 아침 7시 식당으로 갔습니다. 다른 6명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빛만 교환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조종사들도 있었고 정치 지도원도 있었으니까요. 아침 식사는 옥수수죽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요. 저는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오늘은 체력이 필요했습니다. 박선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네, 비행하기 완벽한 날씨입니다. 우리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정말 비행하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탈출하기에도 좋은 날씨였죠. 아침 8시 비행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전 참모가 칠판에 비행 경로를 그렸습니다. 오늘 훈련 과목은 편대 비행입니다. 순안 비행장에서 이륙해서 평양 상공을 통과, 황해도 상공까지 비행한 후 복귀합니다. 편대장은 강미선 소령, 편대원은 강미영 중위, 박선혜 중령, 리수진 대위, 최은경 대위, 김혜란 중위, 정명숙 중위입니다. 참모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고도는 5,000m 유지, 속도는 시속 800km. 비행 시간은 약 1시간입니다. 오전 11시 이륙 예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획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황해도가 아니라 휴전선으로 갈 것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정치 지도원이 훈시를 했습니다. 동무들은 우리 공화국의 자랑입니다. 여성이면서도 전투기를 모는 세계 유일의 여성 조종사들입니다. 오늘도 김정은 원수님께서 동무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조국의 하늘을 든든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지대좌. 우리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잘 봐라. 여자들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아침 10시 비행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전투기로 향했습니다. 미그 29 7대가 활주로에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정비병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전투기 앞에 섰습니다. 꼬리번호 37번. 제가 5년간 타온 전투기였습니다. 동체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오늘 너와 나는 자유를 향해 날아간다. 부탁한다. 나를 끝까지 데려다줘. 사다리를 타고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익숙했습니다. 수백 번도 더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헬멧을 썼습니다.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옆을 보니 동생 미영이가 자기 전투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영이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10시 50분 관제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호기 이륙 준비 완료 보고하라. 1호기 준비 완료. 2호기부터 7호기까지 순서대로 보고하라. 2호기 준비 완료. 3호기 준비 완료. 7대 모두 준비가 끝났습니다. 전 편대 이륙허가. 1호기부터 순차 이륙하라. 1호기 알았습니다. 저는 엔진 출력을 올렸습니다. 거대한 굉음과 함께 엔진이 포효했습니다. 브레이크를 풀었습니다. 전투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따라 가속했습니다. 속도계가 올라갔습니다. 시속 200, 250, 280km. 조종간을 당겼습니다. 전투기가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땅이 멀어졌습니다. 순환 비행장이 작아졌습니다. 저는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6대의 전투기가 차례로 이륙했습니다. 동생 미영이, 박선희, 리수진, 최은경,
김혜란, 정명숙. 7개의 별이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고도 3,000m에서 편대를 형성했습니다. 비자 대형이었습니다. 제가 선두, 동생 미영이가 제 오른쪽 약간 뒤, 박선희가 왼쪽, 나머지 4대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전 편대 형성 완료. 항로로 진입한다. 저는 기술을 서쪽으로 돌렸습니다. 일단은 계획대로 황해도 방향이었습니다. 평양 상공을 통과했습니다. 아래로 회색빛 도시가 보였습니다. 38년을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김일성 광장이 보였습니다. 주체 사상탑이 보였습니다. 모두 작은 장난감처럼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제가 살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작아서요. 안녕, 평양. 안녕, 내 고향.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11시 15분 평양 상공을 벗어났습니다. 이제 황해도로 가는 항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목적지는 남쪽이었습니다. 휴전선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이호기. 제가 동생을 불렀습니다. 이호기 대기 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계획대로 가라. 이호기 알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전투기가 갑자기 기술을 틀었습니다. 남쪽으로요. 휴전선 방향이었습니다. 관제탑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이호기 대체 무슨 짓이야? 항로를 벗어났다. 즉시 복귀하라. 저는 계획대로 소리쳤습니다. 미영아, 너 미쳤어? 당장 돌아와. 동생, 명령이다. 하지만 동생은 계속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속도를 높였습니다. 1호기, 즉시 2호기를 추격하라. 명령이다. 관제탑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1호기 알았습니다. 전 편대 나를 따르라. 2호기를 추격한다. 저는 기술을 남쪽으로 돌렸습니다. 나머지 5대도 일제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겉보기에는 배신자를 추격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모두 같은 목적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엔진 출력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속도가 시속 1200km를 넘어섰습니다. 음속에 가까운 속도였습니다. 관제탑이 광분했습니다. 1호기, 2호기를 격추하라. 반복한다. 격추 명령이다. 불가능합니다. 생포하겠습니다. 저는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이것도 명백한 반역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이미 다 끝난 것이었으니까요. 1호기, 명령 불복은 군법회의감이다. 동지 대좌, 저 조종사는 제 친동생입니다. 격추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설득해서 데려오겠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관제탑도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종사는 귀한 자산이었습니다. 가능하면 살려서 데려오는 게 나았죠. 좋다. 하지만 설득이 안 되면 격추하라. 1호기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격추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도 곧 따라갈 테니까요. GPS를 확인했습니다. 휴전선까지 거리 50km. 현재 속도로는 약 3분 거리였습니다. 3분만 버티면 됐습니다. 고도를 낮췄습니다. 4,000m, 3,000m. 레이더 포착을 피하고 대공포 사정거리를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래로 북한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산과 들판, 작은 마을들. 모두 초라해 보였습니다.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는 나라였습니다.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미사일 경고였습니다. 편대장, 지대공 미사일 2발 발사됐습니다. 박선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편대 회피 기동. 플레어 발사. 저는 조종관을 급하게 당겼습니다. 전투기가 급상승했습니다. 지포스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플레어를 발사했습니다. 열추적 미사일을 속이기 위한 섬광탄이었습니다. 하늘에 불꽃이 터졌습니다. 7대가 동시에 플레어를 발사하니 하늘이 불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행히 2발의 미사일 모두 플레어를 따라가며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 미사일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전 편대 최대 속도. 7대가 다시 가속했습니다. 속도계가 마하 1.3을 가리켰습니다. 초음속이었습니다. 엔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체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GPS를 다시 봤습니다. 휴전선까지 20km, 1분 거리였습니다. 그때 관제탑에서 마지막 외침이 들렸습니다. 전 편대가 남쪽으로 간다. 배신이다. 여자 조종사들이 집단 배신했다. 격추하라. 모조리 격추하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대공포 사정거리를 벗어났고 미사일도 더 이상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앞쪽에 검은 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휴전선이었습니다. 비무장지대의 철책선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전편대 10초 후 휴전선 돌파. 제가 외쳤습니다. 9, 8, 7.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6, 5, 4.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3, 2, 1. 지금. 7대의 전투기가 동시에 휴전선을 넘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오전 11시 23분. 우리는 남한 영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새로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남쪽에서 오는 레이더 신호였습니다. 한국 공군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렷한 한국어였습니다. 북한 말과는 억양이 달랐습니다. 북한기 편대, 여기는 대한민국 공군이다. 너희는 지금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다. 즉시 기술을 북쪽으로 돌려라. 반복한다. 즉시 북쪽으로 돌려라. 따르지 않으면 격추한다. 저는 비상주파수로 전환해서 응답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이쪽은 조선인민군 공군 소령 강미선입니다. 우리는 귀순을 원합니다. 반복합니다. 우리는 귀순을 원합니다. 공격하지 마십시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였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확인 요청한다. 몇 대가 귀순하는가? 7대 전부입니다. 반복합니다. 7대 전원 귀순을 원합니다. 더 긴 침묵이었습니다. 한국 공군도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신원을 확인하겠다. 전 편대 랜딩 기어를 내려라. 그리고 날개를 좌우로 흔들어라. 무장이 있으면 즉시 해제하라. 알겠습니다. 저는 랜딩 기어를 내렸습니다. 기어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6대도 동시에 기어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국제 항복 신호였습니다. 무장은 없습니다. 훈련 비행이라 실탄을 장착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했다. 잠시 대기하라. 1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양쪽에서 2대의 전투기가 나타났습니다. F-15K였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최신의 전투기였죠. 우리보다 훨씬 크고 강력해 보였습니다. 북한기 편대, 우리를 따라오라. 수원 공군기지로 안내하겠다. 편대장기를 선두로 한 대씩 착륙한다. 이상 행동 시 즉시 격추한다. 알겠는가? 알겠습니다.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F-15K 2대가 우리를 앞뒤로 에스코트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따라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진짜 남쪽이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안내를 받으며 가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남한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과는 달랐습니다. 도로가 넓었고 차들이 많았습니다. 건물들이 높고 깨끗했습니다. 불빛이 환했습니다. 낮인데도 불빛이 보였습니다. 전기가 풍족한 나라였습니다. 수원 공군기지가 보였습니다. 큰 기지였습니다.
활주로 주변에 무장병력이 가득했습니다. 탱크도 보였고 장갑차도 보였습니다. 대공포도 우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면 즉시 격추당할 것 같았습니다. 1호기 착륙허가. 활주로에 천천히 착륙하라. 1호기 알겠습니다. 저는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속도를 줄였습니다. 기술을 들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덜컹하는 충격이 왔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전투기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멈췄습니다. 멈췄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땅에 착륙했습니다. 엔진을 껐습니다. 굉음이 사라지고 고요해졌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캐노피를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10월의 가을 공기였습니다. 같은 한반도의 공기인데 왠지 달랐습니다. 자유의 공기 같았습니다. 헬멧을 벗었습니다. 밖을 내다봤습니다. 수십 명의 군인이 총을 겨눈 채 저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이 아니었으니까요. 확성기를 통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손을 들고 천천히 내리십시오. 급한 동작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천천히 사다리를 내려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마지막 계단을 내려섰습니다.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뒤이어 6대의 전투기가 차례로 착륙했습니다. 동생 미영이, 박선희, 리수진, 최은경, 김혜란, 정명숙 7명 모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우리는 전투기에서 내려 한 곳에 모였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무사했습니다. 7명 전원이요. 박선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최은경이 울고 있었습니다. 동생 미영이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정말로 해냈습니다. 한국군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대령이었습니다. 저는 수원기지 작전처장 김태준 대령입니다. 여러분 모두 귀순 의사가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7명 전원입니까? 예, 전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북한 군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대령은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북한 공군 조종사 7명이 전투기를 몰고 집단 귀순한 것은 처음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 질문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들은 먼저 보냈습니다. 중국으로요. 지금쯤 어디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무사하길.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대령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국정원에서 곧 오실 겁니다. 그분들이 확인해 드릴 거예요. 일단은 안전가옥으로 모시겠습니다. 푹 쉬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자유입니다. 자유.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자유였습니다. 대한민국에 도착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7명은 서울 근교의 안전가옥에 수용되었습니다. 각자 개별 방을 배정받았고 24시간 경호를 받았습니다.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었습니다. 매일 국정원 조사관들이 왔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왜 탈북했는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은 아닌가? 가족은 정말 먼저 보낸 것인가? 우리 7명을 따로따로 조사해서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배가 고팠던 것, 가족이 굶주렸던 것, 박선희의 딸이 죽은 것,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어떻게 돈을 마련했는지, 어떻게 가족을 먼저 보냈는지 모두 다 말했습니다.
조사관은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때로는 의심하는 눈빛이었고 때로는 동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소령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셋째 날 오후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온 전투기에 대해 아시는 게 있습니까? 미그 29입니다. 1990년대 소련에서 도입한 전투기죠. 저는 5년째 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특별한 장비가 장착된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특별한 장비요? 무슨 말씀이신지. 조사관은 잠시 망설이더니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돌려서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제가 타고 온 전투기 사진이었습니다. 아주 정밀한 사진이었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조사관이 특정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동체 아래쪽에 작은 장비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폭발물 장착 장치입니다. 더 정확히는 자폭 장치죠.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폭 장치요? 예. 여러분의 전투기 7대 모두에 이 장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모르게 은밀하게 장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자폭 장치라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전투기에 폭탄이 달려 있었다는 말입니까? 이게 대체 무슨? 우리 정보당국이 분석한 결과입니다. 조사관이 다른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전투기를 분해한 사진들이었습니다. 동체 내부에 숨겨진 폭발물이 보였습니다. 각 전투기마다 약 500kg의 폭발물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원격 기폭 장치도 있었고요. 북한이 원하는 시점에 이것을 터뜨릴 수 있었습니다.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폭탄을 싣고 날아다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셨겠지만 사실상 자폭 특공대였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했다면 도망갔을 테니까요. 조사관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계획은 이랬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인질로 잡아둡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점에 여러분께 명령을 내립니다. 가족을 살리고 싶으면 남한의 특정 시설에 돌진하라고요. 그럼 우리는 거부할 수 없었을 겁니다. 가족이 죽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명령대로 남한으로 날아와서 정부 청사나 공군기지, 원자력 발전소 같은 곳에 돌진했을 겁니다. 7대가 동시에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만약 돌진하기를 거부하면 원격으로 폭발물을 기폭시켰을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은 죽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는 일회용이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임무를 완수하든 실패하든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던 겁니다. 고도 5,000m, 7대의 미그 29 전투기가 휴전선을 넘는 순간 평양 관제탑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당장 격추해. 저 여자들이 조국을 배신했다. 북한 최초 여성 전투비행대대 소속 조종사 7명이 전투기를 몰고 집단 탈북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사실이 사흘 후 밝혀졌습니다. 국정원 조사관이 발견한 동체 아래 숨겨진 폭발물. 500kg짜리 자폭 장치였습니다. 조사관은 참을 수 없다는 듯 피식 웃었습니다. 이건 북한 역사상 최악의 망신입니다. 그것도 여자들한테. 전투기 여조 종사들은 왜 어떻게 단체로 탈북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탔던 전투기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중 한 명, 편대장 강미선입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조종하던 미그 29 전투기의 계기판을 보니 오전 11시 20분이었습니다. 편대는 비자 대형을 유지하며 평양 상공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관제탑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호기 예정 항로 유지하라. 고도 5,000m 유지. 1호기 알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땀이 가득했고 비행복 안쪽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옆을 보니 동생 미영이 탄 2호기가 정확한 간격을 유지하며 날고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헬멧 너머로도 동생의 긴장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동생의 기체가 갑자기 기술을 틀었습니다. 남쪽으로요. 2호기. 2호기 대체 무슨 짓이야? 당장 항로로 복귀해. 관제탑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저는 예정된 대로 소리쳤습니다. 동생, 미쳤어? 돌아와. 내가 명령한다. 하지만 동생의 전투기는 계속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죠. 관제탑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1호기, 즉시 2호기를 추격하라. 격추 명령이다. 반복한다. 격추하라. 1호기 알았습니다. 전 편대 나를 따르라. 저는 기술을 남쪽으로 돌렸습니다. 나머지 5대의 전투기도 일제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배신자를 추격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7명 모두가 같은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평양 관제탑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을 겁니다. 무전기를 통해 들리는 목소리들이 점점 더 다급해졌습니다. 최고 사령부의 긴급 보고. 여자 조종사가 배신했다. 대공포 부대 즉각 대기 태세. 격추하라. 당장 격추해. 하지만 우리는 이미 평양 상공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계기판의 GPS를 보니 휴전선까지 거리는 약 80km. 미그 29의 순항 속도로는 약 5분 거리였습니다. 5분. 단 5분만 버티면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5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편대 고도 낮춰. 3000m로 하강. 제가 명령했습니다. 대공포의 사정거리를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7대의 전투기가 동시에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아래로 북한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회색빛 도시들, 민둥산들, 구불구불한 도로들. 제가 38년간 살았던 땅이었습니다. 그때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레이더에 뭔가 포착되었다는 신호였죠. 편대장,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박선의 중령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기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얀 연기 꼬리를 남기며 2발의 미사일이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전 편대 회피 기동, 플레어 발사.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7대가 동시에 급선회하며 열추적 미사일을 속이기 위한 플레어를 발사했습니다. 하늘에 불꽃이 터졌습니다. 다행히 2발의 미사일 모두 플레어를 목표물로 착각하고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 미사일이 발사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최대 속도로 가속, 휴전선까지 직진. 7대의 미그 29가 엔진 출력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기체가 엄청난 속도로 가속되면서 저는 좌석에 강하게 눌렸습니다. 지포스가 온몸을 짓눌렀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계기판의 속도계가 마하 1.5를 넘어섰습니다. 무전기에서 관제탑의 마지막 외침이 들렸습니다. 배신자들, 너희 가족들은 모두 끝이다. 3대가 멸족당할 것이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결심한 이유였죠. 하지만 동시에 제일 큰 걱정거리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가족들은 무사할까? 계획대로 모두 중국으로 넘어갔을까? 만약 한 명이라도 붙잡혔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이 앞쪽에 검은 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휴전선이었습니다. 북한과 남한을 가르는 그 선. 제가 평생 넘어서는 안 된다고 배웠던 그 선이 이제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전 편대 10초 후 휴전선 통과. 제가 외쳤습니다. 그 순간 새로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남쪽에서 오는 신호였습니다. 한국공군의 레이더였죠. 갑자기 무전기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렷한 한국어였습니다. 북한기 편대, 이곳은 대한민국 공군이다. 즉시 기술을 북쪽으로 돌려라.
반복한다. 즉시 북쪽으로 돌려라. 저는 재빨리 비상주파수로 응답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이쪽은 북한군 소령 강미선입니다. 우리는 귀순을 원합니다. 반복합니다. 귀순을 원합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했습니다. 7대 모두 귀순입니까? 그렇습니다. 7명 전원 귀순을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랜딩 기어를 내리고 날개를 흔들어 주십시오. 무장이 있다면 즉시 해제하십시오. 저는 지시대로 랜딩 기어를 내렸습니다. 다른 6대도 동시에 기어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국제적인 항복 신호였죠. 다행히 우리 전투기에는 실탄이 장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훈련 비행이라는 명목이었으니까요. 곧 양쪽에서 2대의 F-15K 전투기가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최신의 전투기였죠. 그들은 우리를 에스코트하며 어딘가로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원 공군기지로 안내하겠습니다. 편대장기를 선두로 한 대씩 착륙하십시오. 무전기 너머의 목소리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공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정말로 해낸 겁니다. 수원 공군기지의 활주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는 무장한 병력들이 가득했습니다. 탱크도 보였고 대공포도 보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면 즉시 격추당할 태세였죠. 저는 제일 먼저 착륙했습니다. 편대장으로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온몸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전투기를 멈추고 캐노피를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같은 한반도의 공기인데도 왠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헬멧을 벗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수십 명의 군인들이 총을 겨눈 채 저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손을 들고 천천히 내리십시오. 확성기를 통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지시대로 2손을 높이 들고 천천히 사다리를 내려왔습니다.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진짜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지금 남한 땅을 밟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뒤이어 동생 미영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박선희, 리수진, 최은경, 김혜란, 정명수까지 7명 모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군 장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대령이었습니다. 저는 수원기지 작전처장입니다. 여러분 모두 귀순 의사가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대표로 대답했습니다. 7명 전원입니까? 예, 전원입니다. 대령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북한 공군 조종사가 한 명도 아니고 7명이나 그것도 전원 여성이 집단으로 귀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혹시 가족은 어떻게 되십니까?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처음으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먼저 보냈습니다. 중국을 거쳐서요. 부디 무사하기를. 말을 끝맺지 못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대령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국정원에서 곧 오실 겁니다. 그분들이 확인해 드릴 거예요. 일단은 안전가옥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버스에 탔습니다. 버스 안에는 무장한 경호원들이 타고 있었고 창문은 모두 가려져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우리는 1시간쯤 달렸습니다. 버스가 멈춘 곳은 어느 한적한 교회의 건물이었습니다. 담장이 높고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깨끗한 숙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7명이 각각 개별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제 방에 들어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는 정말 북한을 탈출했고
지금 남한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너무나 깨끗한 천장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깨끗함이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미선 소령님, 국정원입니다.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쯤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공손하게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서요. 괜찮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일단 가족 관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계시다고요? 예, 어머니는 올해 65이시고 동생 미영이는 35입니다. 다른 가족은요? 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전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열사가족이었습니다. 국정원 요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열사가족이셨군요. 그런데 왜 탈북을 결심하셨습니까? 배가 고팠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조종사였지만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어머니가 굶고 계셨습니다. 동생도 영양실조 직전이었습니다. 전투기는 고급 휘발유를 먹는데 조종사는 풀죽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는 없었습니다. 요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다른 6분도 같은 이유입니까? 비슷합니다. 모두 가족이 굶고 있었습니다. 박선의 중령은 딸을 영양실조로 잃었습니다. 리수진 대위는 쌍둥이 아들이 배급소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요원은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령님, 그리고 6분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타고 온 전투기에 특별한 장비가 장착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특별한 장비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진심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요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푹 쉬십시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요원들이 나간 뒤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특별한 장비라니 대체 무슨 말일까? 저는 그저 평범한 미그 29를 탔을 뿐인데. 하지만 너무 피곤했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매일 국정원 요원들이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왔는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7명 모두 따로따로 조사를 받았는데 진술이 일치했던 모양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요원들이 우리 7명을 한 방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터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타고 온 미그 29 7대의 정밀 분석 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십시오. 요원이 특정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동체 아래쪽에 뭔가 작은 장비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특수 폭발물 장착 장치입니다. 요원의 말에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폭장치입니다. 여러분의 전투기는 남한의 주요 시설에 돌진해 자폭하도록 개조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폭? 우리가 자폭 특공대였다는 말입니까? 왜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박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알려줬다면 탈출했을 테니까요. 요원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북한은 여러분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여러분께 명령을 내렸을 겁니다. 가족을 구하고 싶으면 이 임무를 수행하라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거부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폭탄을 타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른 채로요. 그런데 요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먼저 빼내고 자신들도 탈출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최정예 자폭 특공대가 통째로 적에게 넘어간 겁니다.
게다가 여자들한테요. 요원은 더 이상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건 북한 역사상 최악의 작전 실패입니다. 그것도 여자들한테 당한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해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도 이해가 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왜 웃었는지, 북한이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용하려 했던 북한 정권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요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무사합니까?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곧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저는 15살이었습니다. 평양 제1고등중학교 3학년이었죠. 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전사한 영웅이었고 어머니는 그 공로로 평양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열사가족이라는 신분 덕분에 저희는 그나마 나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1992년 어느 날 학교에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조선의 하늘을 지킬 여성 조종사를 모집한다. 김정일 장군님의 지시로 여성 전투비행대대를 창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포스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반대하셨습니다. 미선아, 여자가 무슨 전투기를 타니? 그냥 대학 가서 교원이나 되렴.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버지처럼 영웅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조종사가 되면 대우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쌀 배급이 보장되고 좋은 아파트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1992년 가을, 저는 조선인민군 공군 비행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전국에서 선발된 20명의 여학생이 모였습니다. 모두 성분이 좋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열사가족, 전쟁 영웅 가족, 당 간부 가족들이었죠. 훈련은 상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구보를 뛰고 하루 종일 이론 수업과 체력 단련을 했습니다. 첫 해에는 실제 비행기를 타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시뮬레이터와 이론만 배웠죠. 하지만 배급만큼은 확실했습니다. 하루 쌀 700g이 나왔습니다. 고기도 한 달에 2번 나왔고 달걀도 일주일에 1번씩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북한이 그럭저럭 버틸만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1993년 드디어 처음으로 훈련기를 탔습니다. 작은 프로펠러 비행기였지만 처음 하늘로 떠오르는 순간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구름을 뚫고 올라가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아래로는 작은 집들과 논밭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하늘의 주인이구나.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습니다. 온 나라가 통곡에 잠겼습니다. 우리도 3개월 동안 애도 기간을 가졌습니다. 비행 훈련도 중단되었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배급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 700g이던 쌀이 500g으로 줄었고 고기는 한 달에 1번으로 줄었습니다. 교관들은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1995년 여름 대홍수가 왔습니다. 북한 전역이 물에 잠겼습니다. 농사를 완전히 망쳤죠. 그때부터 본격적인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배급이 쌀에서 옥수수로 바뀌었고 양도 300g으로 줄었습니다. 나중에는 200g, 100g으로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조종사였습니다. 일반 주민들보다는 나았죠. 문제는 가족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배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동생 미영이는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도 배급이 끊겼습니다. 제가 받는 배급을 어머니와 동생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늘 배가 고팠습니다. 비행 훈련 중에 어지러움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훈련 중에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영양실조 때문이었죠. 1996년 저는 비행학교를 졸업했습니다. 20명으로 시작해서 15명이 졸업했습니다. 5명은 중도에 탈락했거나
영양실조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성적이 우수해서 전투기 조종사로 배치되었습니다. 미그 21이었습니다. 구형 전투기였지만 그래도 전투기는 전투기였습니다. 같은 해 동생 미영이도 비행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언니를 따라 조종사가 되고 싶다고 했죠. 어머니는 반대하셨지만 동생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사실 저도 동생이 조종사가 되길 바랐습니다. 조종사가 되면 배급이 나오니까요. 가족이 먹고 살려면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1998년 저는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평양근교의 공군기지에 배치되었고 2층짜리 아파트 한 칸을 배정받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었죠. 하지만 배급 상황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그해 겨울 기지에서 아사자가 나왔습니다. 지상 근무 요원이었는데 집에서 굶어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군인이 굶어 죽는 나라. 그것이 북한의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다른 여성 조종사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선의 중령, 리수진 대위, 최은경 대위, 김혜란 중위, 정명숙 중위. 우리는 같은 기지에 배치되었고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모두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조종사지만 배가 고프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여자들이었죠. 박선의 중령은 제일 선배였습니다. 1990년에 조종사가 된 1세대 여성 조종사였죠. 남편은 잠수함 승조원이었는데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작전 때 사망했습니다. 딸 하나를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리수진 대위는 함경도 출신이었습니다. 쌍둥이 아들이 있었고 남편은 보위부 하급 간부였습니다. 성부는 좋았지만 살림은 어려웠습니다. 보위부 간부라고 해서 배급이 더 나오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최은경 대위는 우리 중 제일 실력이 좋았습니다. 미혼이었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비행 시간이 가장 많았고 사격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김정일이 직접 훈장을 준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 훈장으로는 밥을 살 수 없었습니다. 김혜란 중위는 평양 출신이었습니다. 남편은 탱크 조종수였고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밝은 성격이었지만 가끔 어두운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밥 걱정 때문이었죠. 정명숙 중위는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훈련 중 사고로 죽었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이 아프셨는데 약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명숙은 늘 한숨을 쉬었습니다. 2000년이 되었습니다. 새 천년이었지만 북한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배급은 완전히 끊겼고 우리는 장마당에서 식량을 사야 했습니다. 조종사 월급으로는 한 달 식량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박선희는 군복을 수선해서 팔았습니다. 리수진은 장마당에서 중국산 물건을 팔았습니다. 최은경은 개인 교습을 했습니다. 김혜란은 담배를 팔았습니다. 정명숙은 술을 팔았습니다. 조종사가 장사를 하는 나라. 그것이 북한이었습니다. 2005년 동생 미영이가 비행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기지에 배치되었죠. 이제 우리는 7명이 되었습니다. 7명의 여성 조종사. 북한이 자랑하는 여성 전투비행대대의 간판이었습니다. 2010년 김정일이 우리를 시찰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우로 말했습니다. 여성들도 조국의 하늘을 훌륭히 지키고 있다. 이것이 우리 사회주의의 우월성이다. 끝까지 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